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방송 시작 직전인 조금 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결론은 일부 인용 결론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오늘 이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 보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인용인데 일부 인용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네, 먼저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이 마은혁 후보자를 선출을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하지 않았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지난달 3일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55일 만인 오늘 나온 건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먼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네. 이런 우원식 의장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음. 이 부분은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에 대해서 다시 고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네. 거고요. 다만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마은혁 후보자에게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즉시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청구를 함께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용 결정이다. 이런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전의 대변인님, 일단은 최상목 대행이 일단은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시기, 즉시는 아니니까 네. 언제 하든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형태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예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들에 대해서 이 법률이 위헌이다, 그리고 혹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언제까지 개정하라 이런 기한까지도 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국회가 꼭 그것을 그 기한 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위헌 법률로서 이미 선언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률적인 공백이 생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대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되어 있지 네.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미 그 탄핵 심판 사건이 결심이 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뭐 나오는 소문으로는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임명권의 행사에 대해서 최상목 지금 대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대대행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들도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야당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최상목 대행한테 일단 뭐 많이 좀 힘을 실을 것 같은데 일단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할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게로 뭐 넘기는 방안을 고심할지 어떤 선택을 내리라 보십니까? 변수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부분 인용이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마영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위헌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돼버려요. 헌재가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권한대행은 계속 위헌적인 행태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9인 체제가 아니어도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서 뭐 법무부나 법제처에 대해서 임명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정하게 좀 시간을 두면서 임명 문제를 좀 뒤로 늦출 가능성이 좀 꽤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문제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관심을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도 아마 도마에 오를 것 같은데 강전혜 대변인 생각은 네. 어떠십니까? 이게 참여한다고 하면 또 그만큼 또 길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까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결론에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8인 체제로서 결심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뭐 한 3월 만약에 중하순쯤 네, 예상이 근데 되고 있긴 만약에 하죠. 마은혁 재판관 지금 후보자입니다만 임명이 되고 네. 그리고 본인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함께하겠다라고 그 지금 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라. 그 헌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인 체제로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공판 갱신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뭐 왜냐하면 다시 네, 재판을 다시 마은혁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관이 이게 들어왔을 때 기록 같은 것을 제대로 검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네.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굉장히 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그 계류가 되어 있고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8인 체제로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8인으로 가면 일단 빨리 선고할 수 있으나 네, 근데 이제 9인으로서 재판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인으로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여기에 양쪽 대한 혹시 뭐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굉장히 좀 진보를 넘어선 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고의 시간은 좀 늦출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뭐 여론을 봤을 때는 그 대통령에 꼭 유리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 그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포함이 될 것인지 헌재 스스로가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윤주원 기자, 일단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변수가 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왔었는데요. 이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에 마은혁 불임명 관련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탄핵 심판도 이 마은혁 후보자가 포함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서 이 강전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 절차 등으로 인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수 있는데요. 이 탄핵 심판의 파장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경우 이 평의를 통해서 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지금 다른 것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생각보다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좀 더 엇갈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평의 절차 자체가 이 15일 보름보다는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가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지금 5명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 선고 자체를 준비하는 이 공직자들이 많다 보니 이 평의 자체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3월 중순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지만 이 3월 중순보다 더 늦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윤주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재판관들이 할 일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휴일 빼고 뭐 매일 평일을 한다고 하는데
평의 장소도 보면은 도감청 방지 장치를 좀 설치를 했고 그만큼 보안 신경 많이 쓰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익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기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이 평이라고 하는 게 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 앞서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평의 자체를 굉장히 철통 보안 속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재판관들이 지금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휴일에도 뭐 사무실에 출근을 하거나 각자 집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평의를 진행하는 회의실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밀착 경호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서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이루어졌었는데 네. 아무래도 선고 이후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말 전에 이루어졌던 건데 네. 여기에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역시 금요일 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고 날짜까지 한번 예측을 좀 점쳐봤고. 자, 윤 대통령 선고 날짜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3월 26일로 어제 나왔는데 자, 윤지영 기자 일단 보면 최종심 날짜가 이제 언제가 될지 대법원 판단이 언제가 될지 이게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본다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의 기한은 6월 26일까지입니다. 핵심은 이전에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가장 그렇겠죠. 중요한 문제겠죠. 아무래도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중순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선고가 그 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심 선고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소송 기록을 보내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과정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네.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4월 말 정도에 이런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이 대법원에서는 상고 이유서를 접수를 하고 이 한 달 안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 이전에 이 선고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이례적으로 짧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중순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떤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에 어떤 혼란과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가장 유심히 들었을 아마 국민의힘일 것 같은데 강지원 대변인 일단은 이 대표는 대선 전에 이거 판결 받듯이 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사법적인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으로서 쓸 수 있는 기간은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무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히려 재판부에게 나의 사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 내가 모든 것을 털고 무죄로서 국민들 앞에 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말하자면 항소심 선고가 나오고요. 그리고서는 그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는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간도 뭐 풀로 채우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소심 때도 그 문제가 있었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뭐 폐문무죄, 이사불명 이런 형태로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시간을 끌고 그리고 그 서류를 받은 다음에는
20일 후에 그 상고 이유서 제출하는 것도 항소심 때 시간을 거의 다 썼었거든요. 네.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안 받다 보니까 항소심 법원에서 민주당 당대표실로 인편으로 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대법원 선고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절차들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인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의문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당당하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털고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1심 판결에도 나올 수 있게 속도감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표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것처럼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셉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혐의에 대해 모두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중도 보수라는 말도 증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을 곱절로 하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보면 최근에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사기꾼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 굉장히 둘 간에 감정 싸움도 있었었고 또 중앙대 법대 선후배 관계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연일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뭐 제가 또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어가지고요. 뭐 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나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내 거짓말했잖아요. 의원이니 요원이니 인원이니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시민의 계엄군을 폭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거기다가 경고성 평화로운 계엄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 선관위에 맨 처음에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좀 상황이 좀 힘들게 되니까 내가 보내긴 보냈는데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당에 있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맞는 거죠.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엄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내세우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재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검사들한테 공소장 변경을 해라. 뭐 예를 들어 니네들이 얘기하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발언이 어떤 건지 특정을 좀 해줘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라는 얘기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2심 재판부가 무슨 얘기야. 정확히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적시를 해줘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서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얘기했다면 쌍방이 다투는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이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 국민의힘에 있는 원내대표는 다툼의 한 측인 이재명 당대표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따르시면 된다.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180일 꽉 채워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가 판단할 문제인 거고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누릴 자기 방어권을 다 누리되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꺼내 들고 이재명 대표 업무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내란토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이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소 유지 업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판은 형사소추에 포함이 되므로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자 강전혜 대변인, 네.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거 두고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분분하다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재판 자체도 중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다수설이면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왈가왈부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조금 아까 전현희 의원이 한 이야기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유죄다라는 확신을 오히려 국민들께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당당하다면 본인이 그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본인 임기 초반에라도 이것을 털고 가고 싶다. 나 이거 임기 내내 이것으로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털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렇게 본인이 본 교과서에는 다 그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저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도 이재명이 유죄가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귀결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계속 속도감을 말씀하시는데요. 형사재판입니다. 인신을 구속당하는지 아닌지의 문제예요. 재판 다 아시잖아요. 피고인들 측에서 재판관들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 소송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 이름을 한번 빼보자고요. 헌법 제84조가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추할 수 없다. 네.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법학자들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용어 해설에 뭐라고 나와요? 형사소추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거예요. 소 제기만이 아니라 재판까지도 수행하는 절차들을 포함하는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해서는 소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법상.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검사가 기소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 해설의 문제랑 여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아닐 수 있겠죠.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비판들은 정당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학자들 입장에서요. 당연히 한국법제연구원에 나와 있는 법령 용어 해설에 따라서 헌법들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좀 다수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정지되느냐 그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내란죄만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도 같이 조사를 했지만 이거는 지금 이 불소추 특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부터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 뭐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마지막 짧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반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법령은 법령집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다 새로운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네, 거기에 정치적인 용어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아마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보면 잠시 뒤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뭐 통합 행보를 최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낙연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 당을 좀 박차고 반발하면서 나갔는데 어제 MBN 유튜브 출연해서 이 대표를 굉장히 좀
비판 수위를 좀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깎아볼 것 같다. 이런 기분들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생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지요.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사법 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네, 이낙연 상임고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가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 특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발점이 이낙연 전 대표였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어떤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정당의 지지율보다도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박용진 의원을 만나거나 그리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 이제 만나겠다, 김경수 지사라든지 좀 비명계를 끌어안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실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특히 부분이요? 박용진,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 있어서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명 정말로 끝까지 공천 주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명계 끌어안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들에게 적어도 당직 같은 것을 줬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함께 갔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정말 나 몰라라 지내다가 최근에 어떠한 조기 대선의 국면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보기에도 저는 진정성 있는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하는 정책적인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비명계를 끌어안는 행보를 해도 개인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내에서 말씀드린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새로운 미래로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범민주당계라고 보아야 될 것인데 범민주당계까지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의 얘기인데 일단 어제 자서전 출간 신호탄으로 사실상 정계 복귀에 나섰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한 전 대표 책 내용 보니까 어제 굉장히 좀 많이 다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차지하면 계엄할 것이다. 굉장히 이걸 두고서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설전 비슷하게 뭐 인터뷰와 뭐 SNS로 설전이 오갔거든요.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저서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발언이 가장 대표적인데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 대표의 일상계엄은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강도 높은 공세에 이 대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SNS를 통해서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라면서 재판이나 잘 받으시라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님. 갑자기 개 논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 한 전 대표의 이재명 때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다라고 하는 네.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 상상력이 대단하다. 한동훈 전 당대표가 아니 자기의 유죄를 막으려고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었다면서요. 한동훈 전 당대표 앞에서. 그때 네. 뭐 했습니까? 그때는 안 막다가 본인이 선거 나오려고 하니까 소위 이 내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소위 집 안에서 책이나 만들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한다라는 얘기가 유지할지 모르니까. 아니, 이 말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희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빨리 국민의힘 내에서 1등 자리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양자 대결의 프레임을 만드셔라.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책 내용 좀 더 보면 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 씌워진 거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여기서 반박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 네.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직 사퇴 이후에 2달이 넘도록 일절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 본인이 한 발언들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얘기들도 담았는데요. 네. 먼저 한 전 대표 지난해 12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네. 굉장히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의원들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계엄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한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험한 말을 들어도 그냥 듣기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탄핵 찬성 불가피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후회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네. 있군요. 후회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을 그때 좀 삼켰어야 됐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계엄 전후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알았었던 얘기, 본인이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써 있다라고 하는데 보도 나온 내용들은 대통령에게 그다지 우호적인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책이 그 국회 소추단에서 이제 결심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 제출을 하지 못합니다만 참고 자료로서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듣고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책으로서 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참고 자료로서의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 대표가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진 당 대표가 이런 책을 지금 시점에 출간을 하면서 뭐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에도 어떠한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러한 내용들은 차라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책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해 12월 의원총회 얘기죠. 본인이 좀 부족했다. 좀 발언을 후회한다고 했던 당시 12월 의원총회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어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좀 비난을 많이 했는데 윤정 기자 정리 좀 해볼까요? 어제 저녁 늦게 밤에 나왔던 토론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이냐. 그건 한동훈의 책임이라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됐으면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해서 힘을 모았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충돌하고 어깃장을 놔서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탄핵 정국의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이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리는 등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홍 시장은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행정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들어오면 나한테 저렇게 된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뭐 줄기차게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를 계속 많이 좀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아니, 나간 적이 없는데 뭘 들어오면 죽인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적어도 대선 국면의 대화인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정책 경쟁을 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직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판단하고 서로 저런 예를 들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 되게 볼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당대표든 홍준표 대구시장이든 국민들이 볼 때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 두 분 다 남아있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따지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지고 계속 공격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결과가 192대 108이었다. 반성부터 하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파병한 북한 움직임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 오늘 뉴스 보면은 북한이 올해 1월하고 2월 사이에 최대 3,000명 병력을 일단은 러시아에 추가 파병으로 확인됐는데 벌써 또 3차 파병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1월, 2월 사이에 최대 3,000명. 하지만 조심스럽게 집계를 한다면 한 1,000명 정도 추가 파병이 되었다. 이미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약 1만 1천 명을 파병한 것은 이미 보도가 확인이 네. 되었죠. 그러면 왜 추가 파병을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가? 왜냐하면 이제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 것이 약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과연 3주 안에 1,000명에서 3,000명을 그렇게 급하게 병력 추동과 재편, 마무리가 제대로 됐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 그만큼 북한군이 전장에서 총알바지로 쓰러지기 때문이죠. 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해외 군사 전략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제대로 적응할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 전장이라든지 옛날 한국 전쟁식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고기 분쇄기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군이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국내 언론 매체와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턱 부상을 당한 그 북한 병사가 우리가 드론 때문에 빨리 뛰고 하는데 러시아군에서 뒤에서 화포 지원만 해줬어도 네. 우리가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에서는 가장 격전지인 크루스크에서의 전장에서 북한군을 사실상 총알바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심하냐면은 약 4,000명이 이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상률이 약 40%인데 현대 군사 전술에서 병력의 20%에서 30%가 이렇게 사상을 당하면 사실상 전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원을 해야 되죠. 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상률이냐 말씀드린다면 베트남 전쟁 때 참전한 미군의 사상률이 2.5%였습니다. 2.5%. 예. 한국도 약 7년 동안 베트남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군의 사상률이 1.4%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20% 아니면 네. 40% 사상률이기 때문에 네. 그 영국의 군사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대로 이렇게 하루에 적어도 북한군 사상이 92명 정도 나온다면은 4월이면은 1차 파병군 1만 2천 명이 다 괴멸될 것이다. 이게 현실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지난 3주 동안은 사실상 북한군이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재편을 해야 되니까요. 너무 사상자가 많아서 편대 구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추가 파병을 김정은 정권이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정원이 뭐 추가 파병 규모를 파악 중이다. 예.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좀 들어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북한 김정은이
계속 총알바지 형태로 북한군을 보낸다고 하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보면 결국 김정은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하지만 이게 정권 이익을 이제 국가 이익이라든지 주민과 병사의 기본적인 생명 보호보다 앞세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 북한이 대러시아 군수 자원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탈출구였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병력까지도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이 받는 그런 그 소득 월급의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면서 갔는데 사실 이걸 북한 병사들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제 북한 당국에 직접 가는데 여기서 또 그 러시아 측에서는 국제 통화인 달러라든지 유로로 이것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라든지 네. 에너지라든지 뭐 화학 비료, 곡물 아니면 러시아화인 이제 루블화 결제를 고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이것이 통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물가오라든지 그런 북한 그 통화의 이제 평가 절하를 막을 길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난달에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총리가 지난해 2024년에 국가 살림에 대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병력도 보내고 그동안 포탄이라든지 미사일까지도 러시아에 지원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다른 해보다 2023년도에 북한 정부가 예산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집행이.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적어도 북한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주민의 그런 실생활을 개선시키는데 그 돈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이죠. 네. 정권의 유지라든지 정권이 추구하는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다 사용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이렇자 북한 군 입대 대상자들이 이제 자해까지 하면서 군대를 좀 안 가려고 한다. 뭐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북한 정권은 또 새로운 그 정책을 내세워서 왼손이라도 손가락이 그 있으면은 또 입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징집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는 이것을 알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이 되었다. 그리고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든지 징집을 안 당하려고 예. 손가락을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북한 정권의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김정은이 최근에 또 군사 학교를 많이 좀 시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살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제 또 북한에서는 이를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건 명칭 종합군관학교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례하시며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학생들의 격술 시범 출연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투적 기백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격정 속에 발해워드리며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군사교육 사업의 뚜렷한 견역적 성과로서 우리 군대의 기충 공고화 네, 영상 보셨는데 일단은 영상 보셨고 김정은의 외화벌이 수단이 문제가 이제 러시아 파병뿐만 아니라 이 보도를 보면은 중국 원양어선에 이 북한 선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현대판 거의 노예 생활하고 있다 북한 선원들이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국 시민단체 보고서에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원양 어선, 특히 중국 원양 어선에서 거의 노예처럼 땅을 한번 밟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서 한 배에서 다른 배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10년 동안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제 증언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요. 네네. 근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당시 이제 북한이 화성 17호를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2017년
12월에 지금 해외에 파견돼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2019년 12월까지 본국에 네. 송환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제 상황을 들어가지고 그런 노동자 해외 파병되는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사실상 늦추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23975의 위반을 감행하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외화 벌이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월 7만 원 수준의 임금. 또 중국 여기에 대해서 또 합법적 협력이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예, 있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네. 당신이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없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간의 이런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제 답변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북한의 문제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주 지역에 숨어 있는 북한 탈북민을 그런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잠깐 있는 떠돌이라고 규정해서 이런 난민 협약 국가로서의 중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외교 공세를 중국이 계속 벌여왔는데 비근한 예로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해명할 문제다, 처리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외화벌이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보도 보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2조 원대 역대급 이 비트코인 해킹 사건이 났는데 배후로 북한이 지금 꼽히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 자 교수님, 이 북한의 해킹 실력이 어느 정도길래 2조 원대 비트코인 해킹을 했을까요? 대단한 액수죠. 이 해킹을 사이버 전사라고 한 것은 사실 김정은 정권 때가 아닙니다. 그 전대인 김정일 정권에서도 이런 사이버 테러, 해킹 능력은 핵무기와 버금가는 우리 국가안보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해서 중국 내에서 젊은 해커들을 암암리에 적극적으로 북한 군부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된 이 소위 사이버 전사들의 활동을 우리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아니면은 외국의 중앙은행을 탈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물밑 협상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정권을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이런 사이버 테러를 통한 암호화폐 탈취. 네. 두 번째는 사람 팔이입니다. 군인을 팔든지 노동자를 계속 팔고. 말씀해 오셨던. 예, 그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북한의 중앙 정보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경제 회복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네. 또 나아가서 얘기해 보면은 뭐 우리나라 엘리트가 뭐 의사를 된다고 하면 흔히들 북한에서는 뭐 이런 엘리트들이 해커로 키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좀 오래된 평가긴 하지만 미국 CIA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이 뛰어나냐면은 세계에서 적어도 4등째다 이런 보고를 미국이 평가를 낸 적이 있죠. 근데 이것이 그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과연 북한 정권의 강점을 보여주는가? 아까 그 현지지도 정신교육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군에 문제가 없다면, 북한 정권이 민심 요동이라든지 군 이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수령 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지도할 이유가 없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군요. 그래서 하나의 예가 뭐냐면은 지난 1월 27일에 갑자기 비서국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주재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24년 1월에 김정은이 발표한 지방발전 20승 10승 정책을 하는데 거기서 비혁명적 행위가 발견되었다. 음주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간부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재산을 마구 침해했다고 해서 특대범죄라고 처벌을 했는데 온천군과 이시군입니다. 근데 이제 당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방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성공해라.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항군들이 성공은 해야지 처벌을 피하니까 지방 주민들의 이제 고해를 쥐어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건설을 하고 김정은이 시찰을 하고 칭찬을 하니까 끝나고 소위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그것에서 민심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그것을
간부들의 잘못으로 돌린 것이죠. 그래서 북한 면면을 보면은 네. 그렇게 탄탄한 구조가 아니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실상이 이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마 외화벌이 일환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최근에 북한이 서양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뭐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이 시점에 문을 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트럼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김정은 그런 총비서의 이름을 여러 번 대선 캠페인 때도 얘기를 했고 예. 대통령 취임식 때도 주한미군을 이렇게 큰 스크린에 보이면서 김정은은 잘 있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서 김정은이 원상갈마에 큰 콘도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 재벌 같은 얘기인데 김정은의 꿈입니다. 원상갈마, 마식령을 국제 휴양지로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계속 매년 돈벌이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은 계속 이용하고 있고 북한은 그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 테스트 차원에서 관광객이 해외에서 오는 것을 일종의 시험 운전이랄까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것을 지원할 확률이 있죠.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 의사를 밝힌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어제 잊지 못할 생일을 맞았습니다. 최하위 GS 칼텍스가 2위 정관장을 이기면서 김연경 선수 소속팀 흥국생명이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챔피언 결정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생일이었던 김연경 선수, 그제 경기에서 팬들과 생일 파티를 가졌는데 정규리그 1위 확정 선물도 챙기게 됐습니다. 챔피언 결정전까지 재패하면 김연경 선수는 18년 만에 통산 3번째 통합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IBK 기업은행전에서도 팀 내 최다인 20점을 터뜨리며 은퇴를 아쉽게 하는 기량을 뽐내고 있는 김연경 선수. 올 시즌 MVP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녀의 라스트 댄스가 우승의 화려한 피날레로 장식될 수 있을지 모두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이 불면서 1가구 1로봇 보유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선 중국 설인 춘제 TV 갈라쇼에 유니트리의 키다리 로봇 군단이 등장했는데요. 어려운 동작을 해내며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AI를 향한 중국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AI 휴머노이드 한 대 가격이 무려 2천만 원에 달하고 하루 대여 비용도 100만 원이나 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매진 행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아용 장난감에도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매출액은 연말에 비해 6배 급증했습니다. 딥시크 열풍을 일으키며 공격적으로 AI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올해 중국은 AI 산업 규모를 1,000조 원 가까이 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은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접근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